자,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오늘도 아주 날씨가 상큼하게 덥네요.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1회, 2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자료가 좀 답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채점을 하고 여러분께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잘 받으신 피드백의 느낌이 어떠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괜찮다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대만큼은 아니다 생각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해드릴 이 부분은 이 내용은 교육 철학이 주가 됩니다. 저번에 같은 경우 1회와 2회 같은 경우는 교육 평가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 평가 영역이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수강생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 평가 영역에 조금 힘을 줬던 거고요. 오늘은 그러면 왜 현재 별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교육 철학에 힘을 줬느냐?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교육 철학을 낸 이후 밑밥을 깔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학의 임용고시 교육학의 전 영역을 통틀어서 가장 이제 썰을 풀기가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는 그 영역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교육 철학과 교육사입니다. 한국 교육사는 사실 출제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서양 교육사라고 보셔도 큰 지장은 없겠지만 일단 한국 교육사도 안 볼 수는 없죠, 아예. 왜냐면 객관식 시절에는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교육사랑 교육 철학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두 개는 이제 별개의 영역입니다만,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어보면 교육사랑 교육 철학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같은 분이 강의를 하시죠. 많은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썰을 풀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 같은 건 또 뒤에 야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도 이제 역사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가 사람 때려 죽인 일이라든가 그런 재밌는 야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책을 볼 때는 요 교육 철학사라든가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육사 이런 부분이 재미있다고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답을 쓸 때도 만약에 교육 철학이나 교육사 문제가 나오면 썰 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게 좀 있거든요. 어떤 앞에 어떤 사건의 전후라든지 그러한 어떤 철학자의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이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육사가 출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특히 교육 철학 쪽은 출제가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출제가 된 지가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철학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시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미시적인 문장 구성의 어떤 기본적인 팁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몸에 붙은 단계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이제 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써가는 교육학 논술 답안지마다 모의고사 문제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거마다 자신의 문체를 미려하게 다듬는 연습이 됩니다. 근데 자신의 문체를 미려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뭔가 재료가 필요해요. 미사여구라든가 수식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교육 철학과 교육사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교육사회학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영역과 맞닿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어디 맞닿아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 닿아 있는데 교육 철학은 교육이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인가? 이게 교육 철학이란 말이죠. 뭘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그게 맞고 그르고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게 교육 철학이란 말이죠. 뭐 사실 치고받고 싸운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 주먹 다짐을 안 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어떤 논리를 내가 부정하고 내 논리를 피려면 어떤 철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수천 년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수천 년간 철학자들이 자신의 논증을 이렇게 펼쳐왔습니다. 그 많은 논증들이 교육 철학이라는 어떤 영역 안에 단편적으로나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철학을 좀 잘 아시면 여러분께서 어떤 그 전체적인 답안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탄탄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비록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완전히 놓아버릴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출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출제가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그거 맞추면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출제가 잘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완전히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이제 교육 철학 중에 좀 이제 시기별로 나눴을 때 아주 옛날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미국의 교육 철학에 이르기까지 좀 약간 무게가 있는 사람들의 교육 철학 이론을 가지고 와왔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이랬을 수 있는데 어떤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의 어떤 이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어요. 교육 철학에 대해서 뭐 철학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파괴력이 있는 사람들 거를 주로 가지고 왔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도록 할까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문제의 그 작은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그 교육학 논술 문제, 큰 문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큰 문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문제에서 준다 그랬어요. 무엇을 고려할 때, 이것을 주제로 할 때 이런 식으로 준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너무 동떨어져 있고요. 다만 겹치는 게 있다면 이게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교육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 철학은 당연히 교육관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명시적으로 어떤 뭘 주제로 했을 때 뭐에 대해 써라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교육 철학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교육 목적이라든가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얘기했죠? 교육 목적 얘기했죠. 교육 내용, 교육 대상 그리고 뭘 얘기해야 될까요? 인간관이라든가 학생관, 교사관 그리고 이제 교육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철학으로서의 어떤 한 분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 언급을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잘 언급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려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강의를 쭉 들으셨다고 하면은 교육학 개론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개론서들은 서로 뺏기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실려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추가적으로 건드려 보겠다라는 목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만 건드린 건 아니지만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실까요? 가와 나의 그 입장, 그게 무슨 학설인지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창자를 밝히고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주장한 사람을 주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교사가 담당하여야 하는 역할, 이건 교사관이죠. 교사관이 뭔지 설명해라 이거죠. 설명하라 그러는 건데 사실은 이게 나열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와 나를 한번 보실까요? 가는 플라톤의 이상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 본질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상주의가 이데아론이에요. 뭐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본질론이라는 걸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주의만 쓴다면 제가 부분 점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다 풀크레딧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 본질론이라고 안 쓰셔도 제가 풀크레딧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상주의라는 내용을 안 쓰고 그냥 플라톤의 교육 본질론이다 쓰면은 그거는 약간 본류에서 벗어난 지류만을 걷는 얘기이기 때문에 풀 크레딧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 본질론이 뭔지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뭘 요구했냐면 플라톤 주창자 밝히라 그랬죠? 입장이 뭔지 밝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이제 교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플라톤이 자신의 어떤 철학적 논지에서 교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바로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에 굉장히 가까워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플라톤은 굉장히 자기 스승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 사람들의 어떤 모함을 받고 독극물을 음독을 해서 자살을 당했을 때, 그래서 뭐 앞집에 뭐 닭 한 마리 뭐 빚졌다 갚아줘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테네의 어떤 그 우민 정치, 중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약 10년간 그 아테네를 떠나서 또 돌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가서 가르치고 뭐 이런 게 하다가 돌아와서 아테네로 한 10년 정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아카데미아예요. 그러니까 뭐 인류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고등교육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 없이 집에 돈은 있고 그냥 뭐 자유민이라고 하죠. 자유시민, 아테네의 자유시민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이제 논쟁이나 하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소크라테스를 교사의 이상형으로 본다라고 여기는 얘기해 놓고서도 가깝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크라테스의 무지 문제. 왜 그러냐면 이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어떤 거였어요? 너 자신을 알라였잖아요. 근데 너 자신 알라가 내가 엄청 똑똑한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아는 게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우리 같이 무지한 상태이니 같이 공부를 해서 토론과 뭐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진리에 도달해 보자. 이게 소크라테스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논증을 하면 그 논리로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을 다 이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멍청하대요. 자기는 아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도 이게 있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얘가 말싸움만 붙으면 다 이기는데 나는 아는 게 없대.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뭐 추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음독 자살 명령을 받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무지 문제라고도 하고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교수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더 진리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플라톤의 기본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명석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교사의 이상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보았을 때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교사 이상에 가깝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플라톤이 봤을 때 교사는 전문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크라테스가 평소에 보여왔던 어떤 교육 태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학생들과 소통하고요. 학생들과 소통했다는 게 그냥 아테네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소통했던, 그 논쟁을 했던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이제 학생과 소통,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과 함께 지식의 협력자로 나아가는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학생과 함께 어떤 지식이 뭔지 협력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협력적으로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는 뭐 그런 거죠.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학습자와 동등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는 아직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이 다 아닌 거예요. 약간 누가 뭐 플라톤이 봤을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진리에 가까이 있는 거지만 아무튼 진리에 도달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그 만남과 소통을 통해 공동의 학습을 추구하는 학습자. 왜냐면 이게 보세요. 함께 지식, 그러니까 진리로 나아가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 학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교사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 대체로 소크라테스와 일치하나 다만 전문성이 있다. 이거는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의 전반부는 제가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학습 자료에는 실어놓은 게 있어요. 철인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플라톤이 그 어떤 이상의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게 철인이죠. 철인. 철인 28호 뭐 이런 철인이 아니고 어떤 강철과도 같은 그런 의지와 드높은 경건성, 그리고 여기 경건성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경건성이 종교적인 경건성도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도덕성, 아주 고결한 도덕성, 이게 동시에 갖춰져 있는 사람이 철인입니다. 근데 철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철인은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교육론이 뭐예요? 엘리트 중심 교육론이죠. 보면은 자유민을 그 피지배자인 노예는 다 제외하고 자유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모두 다 교육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농부의 계급, 생산자 계급, 그리고 전사 계급, 그리고 그 철학자의 계급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그게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산 계급에 대한 교육 수준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이 전사 계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최상위의 교육이 이제 철학자의 이제 교육인데 그 철학자의 교육을 아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이데아의 세계에 근접한 사람, 이데아의 세계에 닿은 사람, 이 사람을 철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철인들은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를 다스리는 게 뭐냐? 나 혼자 이데아의 세계에 닿았어요. 나는 닿았어. 그럼 나는 이데아의 세계에 닿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계도할 어떤 의무가 있고 그런 의무를 즐거이 수행할 만한 사람이 철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계도하는 거 이거 교육이죠. 그래요.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철인은 굉장히 교사의 모습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한 견해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혹시 어떤 지문에서 철인으로서의 어떤 철학자,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했는데 이 사람의 모습에서 뭐 교사의 어떤 뭐 의무라든가 뭐 교사로서의 뭐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뭐 인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철인은 이데아에 도달한 자이며 동시에 타인을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즐거이 행하려고 하는 자, 따라서 그러한 철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사의 이상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논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플라톤의 어떤 교육 본질론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요. 다음에 나오는 거 1번의 후반부죠. 이게 바로 루소의 자연주입니다. 이게 사실 플라톤 이게 가 부분도 이게 플라톤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습자와 교사가 서로 교통을 함으로써 서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여기서는 교섭이라고 그랬죠. 그럼으로써 진리를 낳는다고 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교육론이 따로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행하고 다녔을 뿐이지 이렇게 이론으로 뭐 만들어진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주장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진리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작용이면서 진리를 동경하게 한다 그랬죠. 이게 아까 뭐예요?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한 철인이
타인을 이데아의 세계로 이끄는 어떤 의무와 그 의무가 있고 그거를 즐거이 한다 그랬죠. 그게 이 철인이죠. 여기 진리를 동경하게 하는 작용, 이게 바로 철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철인의 어떤 의무 이런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플라톤의 이제 그 철학, 교육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 나는 어떻게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인지 이제 알아낼 수 있느냐, 근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가 부분은 근거를 너무 늦게 얘기를 해드렸죠. 자, 일단은 자연과 인간의 본성이 나왔어요. 감이 옵니다. 자연주의예요. 근데 자연의 본성, 인간의 본성, 이거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코메니우스도 있고요, 뭐 페스탈로치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누가 바로 이제 이 정확한 그 스페시픽한 그 자연주의의 어떤 학자인가? 여기 뒤에 나와요. 감각은 실제에 대한 지식의 근본이래요. 루소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을 하고 뭐 그거를 이제 그러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그든 지식의 실제 이거에 접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 루소가 에밀에서 주장한 것과 있죠. 에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소극 교육론을 주장을 하죠. 소극 교육론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뭐 주위에서 뭐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그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원래 아동의 내부에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본성이 엇나가지 않게 조력하는 사람, 그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교사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아동이 엇나가지 않게 하는 그 역할에 딱 한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동이 원래 타고난 본성이 아동의 나이를 먹잖아요. 아동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이제 성인이 되죠. 그럼 장년이 되고 뭐 이러는데요.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점차 자기가 알아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루소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의 과정이 느리고 점진적이며 진화적으로 발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루소가 얘기한 거죠. 사실 그 다른 뭐 사람들 얘기했던 자연주의는 이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그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루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이라는 것까지는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이 뭐냐?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 정원사죠. 가드너. 정원사예요. 왜냐하면 정원사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루소구나. 정원사 얘기 나오겠네. 정원사 좋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정원사를 막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틀리셨죠. 왜 틀렸냐면 루소는 교사를 정원사에 비유만 했지 교사의 역할이 정원사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원사는 정원에 나무, 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랑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잘 마련하고 그 환경이 망가지지 않게 굉장히 케어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충이나 뭐 해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나무와 풀, 정원사가 원하는 나무와 정원사가 원하는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다른 외부로부터의 방해 요인이 껴들지 않도록 지속적인 어떤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정원사예요. 그런데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모습이 교사가 아동을 교육할 때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비유만 했지 교사가 정원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교사가 왜 교사예요? 정원사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정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교육적 입장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정도로 쓰시면 그건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전에서도 그래요. 정원사라고 쓰시면 그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유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정원사의 비유를 해서 아동의 타고난 본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다 끝났네요. 2번을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 기억력 얘기 나오고요. 언어와 역사 교과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거를 뭐를 쓰라고 하느냐. 다에 나타난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이걸 먼저 밝혀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능력이 어떤 특정 교과를 통해서 가장 잘 훈련된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 이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누가 얘기한 거냐? 로코가 얘기한 거고요. 형식 도야론이죠. 형식 도야론은 우리가 능력 심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지능,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심리적인 그 지능, 심리적인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능력은 여러 가지의 그 심리적인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부소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각, 상상, 뭐 기억, 추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능력 심리학의 입장에 기반해서 어떤 특정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근육이 달려 있잖아요. 근육이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힘이 세지고 커지고 힘이 세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몸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근육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들이 바로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하고 따라서 그러한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로크의 형식 도야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일단 타당하지는 않아요. 현대의 어떤 교육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전혀 타당하지 않은 얘기인데요. 아무튼 로크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헷갈리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해 온 교과, 이거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네 번째 줄 마지막, 이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치 있다고 검증된 것,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처럼 오랫동안 사용해온 교과, 이거를 전통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이거를 뭐 전통으로 이해를 하신다거나 뭐 지식의 형식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뭐 피터스랑 허스트가 이제 지식의 형식, 뭐 사회 실제 인문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뭐 자유교육으로 헷갈리신다거나 아니면 본질주의, 본질주의 미국의 이제 본질주의 철학에서는 전통 이거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항존주의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뭐 The Great Books, 뭐 100 Great Books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위대한 고전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했죠. 지식의 형식이라는 어떤 학술 용어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교육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자유교육에 그런 용어도 있고요. 또 사회의 실제의 인문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 같은 시그니처 같은 마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커들이 나와야 돼요. 항존주의나 본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철학 사조에서 그 시그니처가 되는 그 마커들이 있어요. 그런 마커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이거는 그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커를 주세요. 근데 그런 마커를 안 내고 그렇게 문제를 내셨다? 그런 문제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만한 단서를 주세요. 여기도 사실 제가 그런 어떤 다른 어떤 교육 철학에 단서를 주지는 않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 교과를 통해서 특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증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크의 형식 도야론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정이 맞고요. 자, 그러면 로크의 형식 도야론이 어떤 이론인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뒷부분 때문이에요. 이 뒷부분 때문에 아마 2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 도야론이 뭔지까지는 그 노량진이나 뭐 서점에 널려 있는 교육학 개론서에는 아주 많이 나와 있죠. 그냥 뭐 능력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있고 뭐 부소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심근이 어쩌고 저쩌고 형식의 뭐 단련 뭐 이런 게 나와요. 지식의 단련, 뭐 지식의 형식 이런 거 단련한다고. 형식 도야나 뭐 형식 도야라고도 하고 정신 도야라고도 하죠.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이게 이렇게 오래된 그 교육 이론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찾아볼 수 없느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터무니없을 것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물어보는 게 요즘 교육학의 약간 그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냥 어떤 교육학 이론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교육학 이론을 구성하는 뭐 그 이론이 어떤 거고 기본 가정이 뭐고 그 이론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뭐 이런 것만 물어봤다면 이제는 그런 전제들 같은 거에는 크게 집중을 하지 않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이게 실제 사례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거를 물어봐요. 이게 한 2, 3년 됐어요. 근데 올해도 그러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물어볼 만한 것들은 다 물어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잖아요. 그 교육 실행 관점 뭐 이런 거 이런 걸 왜 그런 귀퉁이에서 냅니까? 리커트 척도 제가 평가 전공이지만 그건 사실 학부생들한테는 물어보는데 약간 타당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아예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타당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왜 내느냐? 낼 만한 굵직굵직한 거는 한 10년 정도 이 논술형 시험을 내면서 한 40개 정도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뭐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다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시아 라이언 뭐 이런 거 많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낸 데서 내려고 찾다 보니 그런 귀퉁이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부이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크의 형식 도야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교육 철학에서 형식 도야론 교육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 이미 한물이 아니라 두물 세물 간 형식 도야론을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어떤 약간 불이타 같은 걸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러면 교육 방법이 문제가 돼요. 우리 교육 목적은 살펴봤잖아요. 교육 목적. 그러니까 정신 도야 또는 형식 도야를 통해서 이 자유인이 그 고대 그리스에 나왔던 그 자유인 그거랑 되게 흡사한 개념이에요. 어떤 편향, 바이어스 이런 거에서부터 자유롭고 그 여러 가지 지혜나 이런 지식을 깨달아서 이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그런 편향, 바이어스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삶 뭐 이런 거 뭐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 방법이 이제 문제가 되죠. 보십시다. 여기서는 로크는 뭐라 그랬어요? 7자율과의 학습을 통해서 심근이 단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자율과 외의 교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의 일반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부소 능력의 단련과 어떤 배양 이것만이 교육의 목적인데 그러한 부소 능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7자율과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자율과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되죠. 그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을 하려니 반복적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반복적 연습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학자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은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의견이죠.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수험자 입장으로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느끼더라도 학자나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뭐 어떤 반복 교육이라든가 반복 학습이라든가 주입식 교육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교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주장을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 밖에서는 주장하셔도 되는데 시험장 안까지 그런 주장을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답안을 쓰실 때는 예쁘고 고운 말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실현 사례가 이제 이거예요. 교과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과목이 존재한다. 사실 여기 7자율과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7자율과 3학과 4과라 그랬죠. 이거 로마의 카펠라가 정립한 거죠. 근데 3학과 4학 중에 수학 우리 공부하잖아요. 문법 공부하잖아요. 수사학도 공부합니다. 문학 시간 있잖아요.
장문 시간, 뭐 이게 옛날에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약간씩 다른데 문학 시간이나 장문 시간이 있어요. 선택 과목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사학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악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그리고 기하학, 수학에 들어가 있죠.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7 자유과를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7 자유과만 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 옛날에는 학문이 철학 하나였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따면 다 PhD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닥터 필로소피거든요. 그런데 철학에서 갈라져 나갔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 7 자유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는 굉장히 교과목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교과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러한 교과목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어떠한 타겟으로 하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지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집합시켜 놓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과목이 원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내용, 논리가 비슷하거나 뭐 내용의 인접성이 있거나 이런 내용 교과목으로 묶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과목이 존재한다는 그 어떤 교과목의 존재 자체, 이게 바로 형식 도야론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아직까지 그 흔적이 보여지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조금 이제 그 일반적인 그 교육학 개론 서적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뭐 사실은 이게 좀 심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이렇게 해설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2번 해설이 끝났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쉬시고 물도 한 잔씩 드시고 오시고, 담배 혹시 피우신 분은 담배 피우시고 오시고, 술 드시는 분은 술 드시면 안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3번 문제랑 4번 문제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